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29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좋을까요? 291페이지. 거기 29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주제가 납세의 성립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납세의무라는 단원입니다. 납세의무. 자, 납세의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의무만 있느냐?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 납세자의 권리도 있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내버린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즉 과다 납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다 납부했다면 내가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돌려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급이다라고 합니다. 환급.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고 그래요. 환급.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내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그러면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조세불복. 세금에 대해서 불복을 제기하는 거예요. 불복. 네. 그래서 환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불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를 불복할 수도 있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을 환급, 불복. 반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외에는 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납세의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또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흐름이 있습니다. 납세의무 흐름이 있어요. 납세의무 흐름은 크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흐름이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흐름이 있어요. 확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것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납세의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세 요건,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뭐가 있느냐?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의 부담률, 세율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는 상태를 우리가 납세의 성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성립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성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도대체 이 네 가지를 언제 알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립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성립 시기. 그럼 성립 시기를 알아야지 이 네 가지 요소가 파악이 되는 거죠. 즉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지, 과세 대상이 행위인지, 소득인지, 재산인지. 그러면은 취득 행위를 했다면 취득 금액이 얼마인지, 세율은 누진세로 할 것인지, 비례세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럼 그 시점이 파악이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세액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세액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세액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요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건데 이 확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고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고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정신고라고 하고 이것을 확정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정부부과, 정부가 결정한다. 이제 우리 부과라는 용어 배웠죠? 부과, 정부가 결정한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러면 어떤 세목이 이렇게 있다면, 뭐 취득세가 있다. 그러면 이 세목은 신고로 가는 거냐, 고지로 가는 거냐, 이것이 결정이 되겠죠. 등록면허세도 신고로 갈 것인가, 고지로 갈 것인가, 재산세도 고지가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그 납세의 성립 확정에 보시면
취득세는 납세의 성립 시기가 취득하면 발생이 되고 등록면허세도 등록하면 발생이 되고 확정은 이제 신고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재산세나 지역자본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예. 지금은 뭐 이게 6월 1일인지 취득하는 때인지 그냥 2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징수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간세라고 해서 과세 기간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기간이 끝나는데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세는 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건지를 기간 구분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해요. 아니 뭐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수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과세 기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통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자 이거죠.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자. 그러면은 이때가 돼야지 12월 31일이 돼야지 12월 30일이 돼야지만이 납세무자가 누구고 왜냐면 중간에 사업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얼마의 중개보수를 벌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성립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성립과 확정이 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이것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세액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세액 계산. 그럼 세액 계산을 하는 방법, 확정 방법은 소득세는 신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이제 신고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확정 신고를 합니다. 확정 신고도 신고해야 되는 기한이 있겠죠. 또 납부하는 기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즉 5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신고 납부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뭘 물어야 될까요?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따르겠죠. 그렇죠? 가산세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성립이 되고 성립된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고 납부를 통해서 이제 완결 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알았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성립 확정 이런 논리적인 절차,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납세무가 발생이 되고 이 요건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결정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소득세 비단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나 국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자주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중요 포인트는 나중에 꼭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성립이 무슨 뜻이고 확정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취득세는 취득하면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면 신고를 통해서 결정한다. 반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 어떤 특정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성립하고 보통징수 부가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을 전 단계에서 이미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부자연스럽습니까? 네, 좀 이제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과세,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바늘의 실이죠. 실은 바늘을 쫓아간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일단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소득세, 인지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입인지 말합니다. 보통 계약서 쓰면 우리가 인지 붙이잖아요. 인지. 그런 걸 인지세라고 그래요. 우리 상품권 같은 데도 보면은 인지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상품권도 약속, 계약서는 다름없는 거예요. 인지가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준 거거든. 이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이 상품 가지고
백화점 가면 물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교환 약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바로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주요 세법 용어에 가산세, 가산 또 반복되죠. 자, 가산세 이제 읽어보시고 가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설이 있다. 가산금에는 기본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되면 40%고 국세의 국제거래인 경우에는 60%.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신고불성실만 좀 정리해 보면 그 신고불성실 이제 신고 안 한 거를 굉장히 국세청은 싫어합니다. 또 과세관청은 왜?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도대체 얘가 신고조차도 안 돼 있으면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납세를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한 거는 가산세율이 0.03%밖에 안 되는데 신고하는 거는 이건 책임을 크게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소 신고가 되면 그 자료에 있다시피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모르고 선의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 모르고 선의라는 건 모르고 있을 때는 10%지만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가 발생됩니다. 20%. 당연히 무신고자를 더 규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경우. 부정한 경우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그러면 과소나 무신고가 됐을 때는 40%가 발생이 됩니다. 40%. 일반 과소일 때는 10%고 무신고일 때는 20%인데 악의적으로 안 했을 때는 40%예요. 과소나 무신고 됐을 때는 40%만큼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것을 부정한 경우다라고 합니다. 부정한 경우 이렇게 표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는 분명히 부동산 지금 세법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세금 중에 세목들 중에서 부동산과 연결되는 활동과 연결되는 세금만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 그림도 있다시피 크게 부동산 활동 관련된 세금 중에는 왼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국세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지방세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국세 지방세 중에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도 있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도 있고 처분할 때 내는 세금도 있다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처분 다 발생하는 것이 있네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하고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은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다 발생이 되네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국세 중에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몰라도 부가가치세 세율 기억하시잖아요. 몇 프로죠? 네, 10%.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따지면 상가 같은 게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상가를 임대한다거나 상가를 팔았을 때 이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부가가치세가 좀 빠져 있어요. 15회 시험까지는 있었다가 16회 때부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실무에 가서는 되게 좀 중요한데요.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징여를 받거나 인지를 붙인다거나 자 이랬을 때는 세금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걸 종합을 해서 과세하자라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한테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라는 건 뭐냐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종소세 신고한다. 종소세 납부가 아니다. 그럼 종합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서 개인이 사방팔방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득이 생기면 이걸 모아서 과세하자라는 개념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신다. 중개업을 해서 중개 보수를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돈 번 거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습니다. 예적금을 가입했어요. 그럼 예적금, 요즘 뭐 금리는 저금리지만 어쨌든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의 일부를
배당주를 삽니다. 대기업의 배당주. 그럼 배당주는 나중에 이제 연말 결산하고 나면 배당을 받죠. 그럼 배당 소득이 생깁니다. 배당 소득. 네, 이런 게 생겨요. 자, 따라서 우리 세법상 사업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오고 이자를 통해서도 돈이 들어오고 배당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합시다. 종합해서 과세합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다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과세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종합과세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득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모아질수록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이제 중개법인, 중개법인을 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법인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서 중개부를 받던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처분할 때 내는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예, 종합소득세 중에서 처분할 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이잖아요. 부동산을 매매업자로 신고하고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양도라 하죠. 민법상 양도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우발적으로 땅이나 건물 등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이거 설명했었죠, 제가.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지세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 지역자본세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지역자본세는 같이 움직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도 있다. 자, 지금은 그냥 세목의 이름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이 발생이 되면 다시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액이 발생이 되면 같이 움직이는 독립세를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의 소득, 과표 개인소득 기준금액, 법인소득 기준금액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별도로 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독립세적 성격을 독립세인 지방세를 지방소득세. 옛날에는 이제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이제 독립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 시에도 많은 또 용어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방세 총론에 보면 과세권자, 특광도, 시군구. 자, 이거는 설명했었죠. 지방세는 지자체가 두로 나눠진다.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다. 그래서 특광도에서 운용하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에서 운용하는 세금도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가 부가징수는 신고납부, 보통징수. 자, 납세무자가 직접 신고서를 써서 납부하면 신고납부. 고지납부가 되면 보통징수. 그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것은 일종의 원천징수였었죠.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 취득세 가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국세, 지방세 총론을 배웠죠. 드디어 이제 취득세라는 강론으로 갑니다. 이 취득세는 우리 시험에서도 한 두세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지방세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취득세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건 뭐냐? 취득세는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이거는 개인이나 굳이 정의라고 이제 표현하면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플러스 부동산 등을 취득 행위를 함으로써 부과되는 부가징수하는 지방세를 우리는 취득세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죠? 다 언급됐던 용어들이니까요. 자, 취득세는 일단은 어떤 거라고요? 개인 또는 기업이. 그러면 개인 또는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세법상의 용어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 좀 공부하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납세무자라고 했었죠? 자, 개인 또는 기업이 바로 납세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되는구나.
그럼 기업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법인이죠. 법인.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경매 법인이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일반 제조 기업이 취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 그러면 취득 대상은 부동산이 되겠네요. 근데 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는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10가지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가지의 부동산 등. 이게 뭘 말할까요? 두 번째,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10가지 있어요. 땅이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뭐 차량 등등등 이런 10가지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얘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냐? 취득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알아둘 게 있는데 얘는 부가금과 취득행위예요.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을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취득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취득행위. 자, 취득행위는 크게 3가지 취득행위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 원시. 아마 민법 첫 시간에도 요 용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 들어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은 뭐라고 민법에서 정의하냐면 최초로 취득하는 거. 최초로 취득한 것을 원시 취득이랍니다. 처음으로 취득한 것을 원시 취득. 그렇죠? 최초로 취득한 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다. 승계는 이제 넘겨받는 거죠. 이렇게 넘겨받는 것을 승계 취득이다. 넘겨받는 것을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이 승계는 우리가 유상으로 승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상도 있고, 무상 승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여라든가 상속, 이런 승계 취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등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증여나 상속의 원인을 통해서 승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간주 취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간주 취득.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간주 취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원시부터 한번 볼까요? 건물을 짓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 신축이라고 하죠.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건 신축. 그럼 최초로 취득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매, 승계 맞죠? 넘겨받는 거니까. 증여, 상속, 무상이죠? 다만 여기서 특히 사실은 내가 이게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승계 취득하는 것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취득세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쨌든 승계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취득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다 납세금은 발생하는구나. 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근데 간주취득은 뭐냐면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간주취득은 이런 겁니다.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and 플러스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라는 것을 간주취득이다랍니다. 자,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and 플러스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뭘까요, 여러분들? 임야. 그렇죠. 산이죠. 임야는 산입니다. 그러면 이 임야 산이 있는데 산은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아마 임야를 또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싸요. 왜 싸냐? 임야는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으니까. 임야에다가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법이에요. 나무 함부로 훼손하면 산림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아주 큰 제약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어야지 땅의 효용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그 효용 가치가 높아져야지만이 땅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변에 있는 대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비싸잖아요. 왜? 그것도 건물 같은 거 막 짓고 또 분양도 하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이제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싸.
근데 이 임야를 일정 부분을 인허가를 맡아서 농지로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농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야를 내가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 인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개간을 했다 이겁니다. 농지로 개간을 하면은 이게 3천만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3천만 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어요? 2천만 원짜리 임야가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3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늘어났어요? 1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1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 늘어난 것만큼을 1천만 원 늘어난 것만큼을 취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우리가 이제 매매 원인에 따라 주겠죠. 그러면 매매 원인에 따르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 취득이 일어난 거잖아요. 매매니까 유상 취득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1천만 원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은 취득세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받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난 것도 이것도 그만큼 취득이 일어난 건 아니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낸 적이 없으니까 세금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간주할 테니까 잔소리 말고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논리죠. 이걸 왜 가서야 되냐면 만약에 요 근처에 농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시세 농지를 비춰봐서 3천원을 본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농지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천만 똑같이 3천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이 사람은 3천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는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고 이걸 안 낸다? 그럼 다 임야 사가지고 농지로 바꿔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처음부터 농지를 산 사람하고 임야 사가지고 이 성격을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무슨 변경이요? 지목 변경. 지목이라는 건 땅의 이름을 말하죠. 이런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그럼 다 이런 식으로 누가 사지? 이런 식으로 농지를 처음부터 사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도 납세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특수한 취득, 일반적인 취득은 아니죠. 이런 특수한 경우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승계 이런 특수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이런 부동산 등의 대상을 가지고 이런 취득 행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세금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면 부과 방식, 부과하여 걷는다 이거죠. 그러면 신고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징수.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인 납세무자인 개인 기업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할까요? 아니면 고지할까요? 이거죠. 아마 바로 답을 하셨을 겁니다. 취득세는 신고. 그렇죠? 보통 취득자가 신고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잘 모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보통 맡기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이제 그걸 나를 대신해 주는 거, 대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신고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지 방식은 아니고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기한은 언제까지냐? 취득한 날로부터 원시 취득한 날로부터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 지방세를 우리는 취득세다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세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세목이냐? 얘는 특광도세입니다. 얘는 어떤 세목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운용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광도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걷는 거는 관리하는 건 이제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취득세라는 세목은 개인 또는 기업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어서 부동산 등의 과세 대상을 취득행위를 하면 이때 취득행위는 최초로 취득한 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매매 등의 취득을 유상승계 취득, 증여나 상속 등을 무상승계 취득. 자, 이런 원시나 유무상승계 취득을 하면 되고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지만 취득인 것처럼 간주하는 보는 것을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이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간주 취득 행위를 하는 납세모자가 이런 부동산 등을 취득 행위를 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원시 승계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 이내에 60일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납부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특강도세인 지방세를 말한다. 자, 좀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공부를 우리가 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죠. 계속 이 용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등록면에서 가면 또 이 용어 나옵니다. 납세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과세표준하고 곱하기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가볍게 체크해 보면 일단은 취득세는 과표를 취득금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공사를 했다. 신축을 했다. 그러면 뭐가 취득가액이 될까요? 공사비가 되겠죠. 내가 매매로 주겠다. 그럼 매매의 원인에다 주겠다. 그럼 매매가가 있겠죠. 계약서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세율. 우리 세율은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다시 복수해 봅니다. 비례세율은 어떤 거였죠? 과세표준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것을 비례세율 이렇게 썼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의 부담률도 점점점 늘어나는 거. 과표가 줄어들면 세금률도 떨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썼죠. 누진세율. 자, 그래서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더라. 그러면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있겠습니다. 비례세율. 그러면 취득가액인 과표에다가 비례세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진세는 없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례세율로 돼 있으니까 얘는 정액세율이 정률세율이에요. 예, 그렇죠. 배운 대로 다시 정리하면 정률세율이죠. 세율이 정률로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를. 자,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총론에 보시면 의에 보시면 취득세는 일정한 재산이 이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재산의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말하죠. 이런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는 개인 또는 기업 법인이 되겠죠. 그런 개인 또는 기업 법인이 자에게 부과란 말이 뭐라고요? 결정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썼죠. 부과 방식은 어떻게 해요? 신고를 통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자, 그럼 성격을 보자 이거죠.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행위세다. 행위세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취득 행위가 일어나야지만이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의 근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세다. 이것도 배운 용어죠. 물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물세죠. 그러면 물세의 반대말은 뭐였냐면 인세. 우리 앞에 나왔던 용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자꾸 강조한 이유 아시겠죠? 앞에서 이미 용어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럼 물세라는 것은 물건을 중심으로 취득하는 물건, 분양받은 물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거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개인이, 기업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그런 세금을 물세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반대인 인세는 인적상을 따지는 거예요. 개인의 인적상을 따지고 기업의 인적상을 따지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개별과세 곱하기 비례세율이다. 예. 개별과세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다. 부산에서 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럼 다 갑거긴 하지만 이걸 합산해서 과세하지는 않고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개별과세라고 해요. 그리고 비례세율이다. 자, 그래서 비례세율은 취득가액인 과표가 얼마가 되든 율이 똑같은 것을 비례세율 이렇게 한다고 했죠. 계산하기가 간편하겠죠. 그다음에 응능과세는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랍니다. 응능과세. 그다음에 5번 실질과세라는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실제 내용이 앞서는 것을 실질과세랍니다. 실질과세. 형식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 그 내용을 더 중시하는 것을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또 사실상의 어떤 취득행위,
취득 내용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실질 과세.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기본적인 정의, 취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또 반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